KB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뉴스나 쟁점을 보면 대부분의 시점이 미래입니다.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인가 혹은 퇴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의 시점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하고 증명하는 논리는 과거의 시점을 많이 씁니다. 선진국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알아채지 못한 답을 찾습니다. 오늘은 중점 기획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당면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똑똑한 경제생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과거 모두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현재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분모겠죠. 2016년 6월 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중점 진단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여러 경제 명사들 모셔서 이 경제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는 돌파구 마련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현실 어둡습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저성장, 가계부채, 양극화, 헬조선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게 복잡한 경제 언어와 개념 뒤에는 결국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확한 진단은 무엇이고 그 진단에 따른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경제 원로 명사들께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중점 진단.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수석 또 정책기획수석 금융통화위원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호칭은 교수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예, 당면한 경제 현안 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시간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IMF 구제금융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금도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이 큰 걱정거리고요. 또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아직은 조금 성큼성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때 버금가는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지금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난맥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이거 구조조정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제때 해야 하는데 시기가 짧게는 3년, 길게 잡으면 7년 정도 지금 늦었어요. 네. 그래서 병이 더 아주 깊어진 겁니다. 네. 최근에 총선 전에는 갑자기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저도 어리둥절했었는데 네. 마치 정체불명의 사람이 복면 쓰고 등장한 격이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해운업, 조선업이 굉장히 나쁘다 상황이. 네.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한 은행이 산업은행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수출입은행하고. 네. 그 산업은행이 자본을 다 까먹고 예컨대 BIS 비율이 적격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그걸 대라. 네. 그게 양적 완화다. 이건 선진국이 한 양적 완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네. 결국은 책임은 안 따지고 수술을 하겠다. 수술 비용을 대라 이런 건데 보니까 그 여러 은행에 진 빚이 조선업체들만 해도 무려 100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예, 최대 규모로. 예, 아주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부실해져서 처음에 100조 원, 그다음에 또 60조 원에서 16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는데 98년 당시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한국은행이 거의 내질 않았거든요. 1조 원 정도도 안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그머니 한국은행에 많은 돈을 부담시키고 재정은 전혀 안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에게 그 컨트롤 타워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시나리오가 총선 전에까지 이렇게
숨기고 은폐한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고 또 그동안 3년 이상 이 수수를 미뤄오고 경제가 괜찮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왜 그동안 컨트롤 타워를 숨겨왔고 지금도 숨기고 있느냐. 이거는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직간접적으로 이 조선업 해운업의 부실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낙하산을 들여놓는다든가 총재든 그 밑에 뭐 사회이사든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그 원인이 뭐냐 부실의 원인이 뭐냐는 숨기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안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자본확충을 위한 회의 장소, 시간도 비공개를 삼았던 게 뉴스의 문제가 됐고요. 또 새누리당 외부 비대위원으로 위촉되신 오정근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치금융 또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논란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는 공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중은행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부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마련하지 않은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세, 국민의 세금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왜 이익을 벌면은 대기업과 그 해당 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이걸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느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이런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책임 소재를 하기가 가려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 그 아주 사실은 쉽습니다. 대학생 저 경제학 과목 몇 과목 들은 학생 네. 그 학생 데려다가 저 컨트롤 타워를 시켜도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것은 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국은 해당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총재 네. 또 그 총재를 임명한 청와대 인사들, 네. 수석들,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선거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을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말이죠. 네. 그 우리나라는 그 부실 기업 처리가 네. 아주 복잡해요. 이게 네. 선진국은 법원에 그 부실이 되면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네.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채권 은행들이 손해를 보고 네. 채권이 10조가 있다면 뭐 5조만 받든 3조만 받든 이렇게 하고 그걸 존속을 시키거나 네. 또는 존속을 시켜봤자 그 가치가 별로 안 된다 하면은 청산을 시키거나 완전히 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그 결정을 법원이 하도록 하는 것인데 네. 우리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 채권은행이 자율협약이라는 것을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외환위기 뒤에 우리가 도입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줄여서 기촉법이라고 하는 거에 네. 그 소위 워크아웃 네. 기업 개선 작업을 하고 이렇게 두 단계를 더 거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료나 낙하산들이 관치금융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실 규모가 더 커지고 그 수술을 할 그 구조조정을 할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국민 부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 최소한 1년 이상 미룬 거죠. 작년에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가 분식회계가 네.
뭐 3조 원인지 얼마인지 뭐 5조 원인지 분식을 했다. 이런 게 3, 4년 전에 밝혀져야 할 게 작년에 밝혀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1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그 책임 소재조차 밝히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조선의 경우는 그렇게 분식 회계를 한 데는 지금이라도 직접 법원의 판단을 맡기고 네. 국민 그 돈은 한 푼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뭐 재벌이기 때문에 네. 그 세습된 재벌이 자기들끼리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거기도 국민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조선업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해운업은 우리 기간산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거기도 뭐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돌아가서 뭐 경영권을 세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이 없는 분, 여자분이라 능력이 꼭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하여튼 경영권이 잘못 세습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 관리로 가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네. 금융 관료가 모피아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저희가 인터뷰로 다뤘던 겁니다. 이 조선 해운업의 비전문 경영진, 즉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영진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임을 가려내자라는 말은 뭐 단지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어떤 보수 일각에서도 실패를 하되 성공한 실패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끝으로 이 구조조정에 대한 뭐 해결책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은 좀 저희가 가장 좀 본받아야 될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해외나 혹은 국내의 기존의 경험을 봤을 때요. 외환위기 뒤에 그 일반 기업은 퇴출될 때는 전부 퇴출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부실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이제 해외 매각하거나 또는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 은행에 결국은 그 은행은 건실하게 만든 건데 그런 은행들이 뭐 우리은행이나 뭐 요새 네. 이런 은행들인데 그런 은행들도 일부 개입이 됐지만은 네. 문제는 산업은행이나 이렇게 정부의 은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더 이런 부실 기업에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마불사. 네. 그때 외환위기 뒤에는 뭐 5대 재벌, 3대 재벌에 속하는 대우그룹도 김우중 씨가 스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대마 불사가 없어야 한다. 이거 바둑용어인데. 네네. 이세돌 씨한테 물으면 잘 알 텐데 이 현실 경제에서 대마 불사가 없어져야 즉 아무리 큰 기업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살려놓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그 남은 우량 기업이 살아납니다. 네. 조선업에 퇴출될 때는 빨리 퇴출돼야 나머지 조선업체라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대마 불사를 없애야 한다. 조선업체가 몇 개 퇴출된다고 그래서 해운업체가 퇴출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믹 리스크 이 외환위기 같은 전반적인 위기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김태동 명예교수와 함께 중점 진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뭐 경제 현안에 대해서 워낙 넓은 범위입니다만 저희가 이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한 번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이 짚어보신 분인데요. 이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갑질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슈나 논의는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식 재벌 개혁을 해야 성장과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서울대학의 박상인 교수가 네. 저하고 미국 있을 때 뭐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망해도 우리 경제가 사는 법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걸로 이제 책을 내면서 이스라엘에 최근에 재벌 개혁이 있었다는 걸 소개했어요. 네네.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박 교수한테 감사드리고 네.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주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는 자회사만 갖게 하지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는 갖지 않게 한다. 자본 출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번볼만 하고 또 금융업을 하는 재벌은 금융업이 아닌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그렇게 금융에도 손대고 일반 사업에도 손대지 않는다. 네. 그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재벌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이 1인당 소득은 높아지고 하는데 분배가 악화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재벌들이 하청업체에 납품가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그 재벌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네네. 또 거기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으로부터는 기술을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그 도둑질하고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결국 중소기업이 잘 되질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 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이 좋아지질 않는 거거든요. 또 네. 건설 회사를 통해서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 값 띄우기만 해가지고 주거비 부담도 비싸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이 잘못했을 때 재벌 총수라도 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고 네. 애뜨거라 해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그 재벌 버릇을 고쳐놓는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벌이 기여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출이나 이런 데서는 네. 재벌이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겠다. 또 그런데 우리 현 대통령께서는 2012년에 경제 민주화를 공약을 하시고 네네. 그때는 선거 때니까 1인 1표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거 뒤에는 단임제니까 그 공약을 안 지키셨어요. 이번 국회의원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에만 얘기되다가 결국은 진전이 안 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걸 잘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경제민주화는 결국 시민들이 경제에 공정한 경제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마불사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얘기로 저희가 좀 이어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팽팽합니다. 기업이 조금 더 부담하고 기업이 이 공평하게 경제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다. 성장이 아직 더 급하다. 좀 기업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논란이 팽팽합니다. 이 접점에 있는 게 사실 법인세 논란이거든요. 계속 뭐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얘기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법인세와 낙수, 분수 효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법인세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인하를 했는데요. 네. 최소한 다시 그 전 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이 경영만 잘해서 이익이 1년에 몇조 원씩 나는 게 아니고 네. 환율을 고환율 정책을 쓴다든가 또는 저금리 정책을 쓴다든가 또는 예산에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정부의 도움으로 됐는데 그 정부의 도움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 전체가 도와준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법인세는 OECD에서 하위권으로 아주 낮게 내겠다. 이거는
도둑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로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법인세를 걷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특히 재벌의 행태가 다른 나라의 대기업보다도 아주 나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게 미국이나 이런 데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게 네. 신자주의의 기본 주장이 낙수 효과인데 그게 없었다는 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낙수 효과 타령을 전경련이나 뭐 이런 데서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늘 정말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YTN 이 청취자 여러분은 아마 그런 분은 이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나온 경험에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자 이런 측면의 얘기였고요. 오늘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모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2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신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태동 명예교수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좀 아쉬우실 분들도 있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가계부채를 비롯해서 또 청년들의 미래까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한 시간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동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매일매일 듣고 있으면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좋은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72조 3,72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분기보다 0.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것이 0.5% 높아졌다라는 의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 또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5글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실질 국민 총생산이나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지만 최근에는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쉽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자라난 것 또 그만큼 좋아진 것을 얘기하는 5글자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많이 등장했죠?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앞서 퀴즈로도 내드렸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생각보다 조금 걱정거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부실 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가 오는 걸까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양육수당이 다소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만나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분기 경제 성적표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이 전기 대비 0.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가 오르긴 했는데, 지난해 3분기 1.2%, 또 4분기 0.7%에 이어서 이 성장률이 좀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 2분기 0.4%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0.몇 % 낮아진 게 무슨 상관이겠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0.1%가 수만 개의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투자 위축이 특히 심각하다고 나타났네요. 네, 설비 투자가 7% 넘게 급감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에 2년 만에 이거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는데요. 2012년 2분기 마이너스 8.5% 이후에 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국내 총 투자율이 27.4%를 기록을 해서 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분기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 경기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해외 투자는 활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분기 국외 투자율을 보니까 이 9.1%를 기록을 해서 이 98년 2분기 이후에 1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국내 투자는 안 하고 국외 투자하는 이유, 그것 역시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1분기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을 보니까 2.8% 늘면서 선방을 했는데요. 네. 최종 소비 지출은 대략 0.1%가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2분기 이후에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는데요. 가계가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저축은 많이 했는데 1분기 총 저축률은 36.2%로 이 전분기보다 1.8%포인트 올랐는데요. 작년 1분기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예, 번 돈 중에 쓸 수 있는 돈은 꽤 100만 원 갖고 있다라고 치면 한 2만 8천 원 늘었는데 네. 전혀 소비로는 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또 지속되고 있을 때 은행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구조조정도 앞두고 있는데 부실 채권이 빠르게 는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부실 채권 비율이 1.87%로 작년 말보다 0.07%포인트가 뛰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31%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네. 2011년 3월 말에 이 건설업 대출 부실로 2%까지 오른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1.5%대라고 하니까요. 이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 부실 채권 비율은 이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건 또 은행 위기로 이어질 텐데 네. 이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빌려준 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기업 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을 보니까 4.07%에 달해서 이 전체 부실채권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STX, 조선해양, 또 현대상선 등의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12%대 안팎으로 좀 껑충 뛰었는데 앞으로 이 구조조정이 더 본격화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더 높아지면 은행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걱정 섞인 뉴스만 좀 전해드려서 송구한데요. 조금은 얼굴 펴지는 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7세 이하 아이를 가진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조금 오른다고요? 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이 생후 84개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또 만 2세에서 7세까지는 10만 원씩 주게 되는데 네. 내년부터 이 셋째 아이에 대한 지급액이 10만 원씩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가령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에 지금은 이 몇만 원씩 양육수당을 받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양육수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도 이루어진다. 이게 정부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신산업인데 네. 드디어 눈에 뭔가 보이네요. 네, 이제 규제개혁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다음 달부터 이 드론 사용 규제가 좀 없어집니다. 지금은 비료, 농약 살포 등의 농업이나 사진 촬영, 측량, 탐사 등에만 좀 제한적으로 좀 드론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택배는 물론이고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비행 승인과 또 기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드론의 범위도 이 자체重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重량 25kg 이하로
기준으로 확대를 하고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이 사업의 자본금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예, 이 드론을 이용한 또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뉴스 중에 탑 어떤 뉴스로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1분기 경제 성장률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또 이 가게는 지갑을 닫고 있는 거니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불안 심리를 좀 녹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좀 부진의 늪에서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은 경제, 사실은 심리랑도 아주 밀접합니다.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5월 30일 월요일부터 YTN 라디오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생생경제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질 코너입니다. 바로 똑똑한 경제생활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런 돈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숫자와도 친해져야 되는데요. 그 요령을 알려주실 분 있습니다. 또 물론 이런 것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똑경사,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바로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현대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손정환 이사입니다. 네. 과거 3일 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 일을 3년 했고 12년 동안은 이제 세무팀에서 세무일만 했습니다. 네. 현재는 삼성세무서 영세 납세자 지원단 활동과 법원의 조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회계감사 일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주된 업무 영역은 세무 컨설팅 쪽입니다. 예,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자, 이 회계사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돈과 경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회계사는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 세무사는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회계사의 업무 영역은 회계 감사 외에 세무,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회계사의 영역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가끔씩 보면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 탈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도 지금 징역형을 살지도 모른다. 이 탈세 혐의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은 많이 뉴스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에. 그런데 탈세는 뭐고 절세는 뭘까? 나도 자칫하면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정확히 구분해 볼 수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네. 혹자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농담이 나온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납세자들이 본인 일이 되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하시는데 네. 이 세금을 적게 내실 때 합법적으로 적게 내신다고 하시면은 절세인 거고 네. 탈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내시면 탈세입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여기서 귀를 쫑긋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탈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국세청에서 보는 탈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세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수익 금액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계상, 네. 허위 계약서의 작성, 명의 위장 등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절세는 어떤 건가요? 예,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건데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조세 지원 제도 관련 법 규정은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없고 추상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네. 실무상 적용 시에는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탈세 의도 없이 절세 의도의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아직 듣는 분들은 뭐 어떡하란 말이지 이러실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아직 이게 좀 실제 적용하거나 이러기에는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뭐 뉴스를 보시면은 뭐 인기 연예인이나 네. 유명 스포츠스타들이 뭐 이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추징당한다 그래서 무조건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고의적으로 수익 금액을 누락하거나 네. 아니면은 경비를 쓰지도 않고는 네. 가짜의 경비를 만들어서 가gun 경비를 계상하거나 네. 아니면 요즘 이제 아파트 이 양도하실 때 보면은 다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렇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모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자주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계약서 작성 이런 것이 원인이 될 경우에는 탈세입니다. 네. 네. 자, 탈세와 절세에 대해서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할 텐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탈세가 아니라 제대로 절약을 하는 절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예, 먼저 세법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요즘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많은 상담 사례나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먼저 찾아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본인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의 또 무료 상담 전화나 네. 인터넷 질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일선 세무서에 가시면은 무료 세무 상담 코너가 있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례가 복잡하거나 거래 금액이나 소득 금액이 크다고 하시면은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누구냐 이러실 것 같아요. 예. 생생경제에 문의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뉴스만 주로 전해드리니까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얻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뭐 유의사항 같은 거 아니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문가에게 이제 직접 상담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나 뭐 아니면은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미리 이제 사례를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책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시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린 거는 그런 책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본인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미리 머릿속이나 이제 메모지에 정리를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집을 샀거나 그럴 때는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 그 세금 계산서 뭐 그런 것들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언뜻 보니까 회계 업무가 약간 재판 같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의 설득 같기도 합니다.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증빙과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좀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하나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실제 세액 계산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금액을 채워 넣으시면은 계산하는데 몇 분이 채 걸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주판을 두드릴 필요는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제게 지인들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좀 난감한 부분이 네. 뭐 다짜고짜 그냥 내가 6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고 뭐 회계사가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절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집이 몇 채가 있고 또 그러한 그 집들이 취득 시 잔금을 언제 지급했고 등기를 언제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기타 뭐 본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인지 그리고 또 집을 사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이제 요즘에 아파트 들어가시면 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들에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입금증, 신용카드 전표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자,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것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얼마 내야 돼? 좀 뺄 수 있는 거 없어?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 예. 납세자는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낼 세금이 중요하니까 네. 이런 증빙보다는 이제 본인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세액 계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요하면서 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자, 이 똑똑한 경제생활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세 여러 가지 재산을 절약하는 방법부터 똑똑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radio.ytn.co.kr 들어오셔서 생생경제의 의견란에다가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뭐 다는 못 해드리겠지만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샵 0945 문자메시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무렵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좀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뭐 그런 분들한테 자세히 질문드리면은 그 뭐 세액을 계산하는데 왜 쓸데없는 것만 나한테 물어보냐고. 예.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보면 이제 법에는 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뭐 비과세 요건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예, 그런 요건을 갖추면은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1가구 1주택도 아닌데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면은 엄청난 가산세를 두드려 맞습니다. 예, 가산세를 받게 되군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증명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가산세 뭐 여러 가지 이 억울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자, 이 절세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정보들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데요. 끝으로 좀 짧게 탈세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탈세를 할 경우에 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거 정말 실수인데 좀 봐주세요라고 할 경우에 어떤 좀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니거나 네. 인간적인 뭐 실수나 뭐 인간적인 단순 계산 오류 같은 경우에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렇게 되긴 쉽진 않고요. 네. 실수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금액 누락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비용을 쓰지도 않고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든지 그럴 네.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내가 받을 혜택 또 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조금 저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두고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고 또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생활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하게 도움되는 시간 많이 드렸는데요.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467님, 김태돈 교수님 속 시원한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걱정 섞인 문자들도 많이 주셨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은 많습니다. 정답은 경제성장률입니다. 2613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보내드립니다. 가계소득은 계속 낮아지는데 물가는 한없이 오릅니다. 경제성장률에 맞춰 삶의 질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입니다. 8345님. 경제성장률 지난해와 비교하니 아들 키가 10cm가 컸습니다. 우리 경제도 좀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요. 예, 경제도 크고요. 아드님도 계속 쑥쑥 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